마켓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영주입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가 되살아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마켓 시그널 잡아볼까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다우지수라든지 S&P 같은 경우는 혼조세를 나타냈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 전반적으로는 반도체 쪽에 대한 특정 이슈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고, 나머지는 조금 움직임이 설랑설레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연준의 의사록 발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좀 굳건히 먹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일부 시장에서 전문가분들께서 금리 인상이 이제 꺾일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거기에 너무 마음을 두셔서는 안 됩니다. 팩트만 보셔야 됩니다. 팩트는 뭐냐면 연준은 당분간 현 기조를 이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연준 의사 위원들도 금리를 조만간 내리겠다라고 발언한 사람은 제가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라는 거죠. 연준은 현재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11월 달에 약간의 연준의 의사록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안 할 것이다라는 일부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국내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확산됐다라고 보는데 연준 같은 경우 이미 9월부터 밝힌 그 흐름에 전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9월 달에, 그러니까 2022년 9월로 가보면 연준은 125bp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달에 75bp, 12월 달에 50bp를 함으로써 125bp 금리 인상을 예견된 대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 위원들은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금리를 당분간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죠. 12월 달에 나온 점도표를 본다라면 2023년의 금리 목표는 5.1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의사록을 보니까 5.4까지 언급하는 인사가 있었고요. 안타깝게도 그분이 올해부터 연준의 투표권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블러드 총재가 올해부터 투표권이 없어졌다라는 것에 나름대로 위안을 갖긴 했는데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 돌아가면서 투표권을 갖는 분이 5분 계신데 여기에 새로 들어오신 분이 우리가 비둘기파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분조차도 5%대 금리 인상을 여전히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이죠. 자, 지금보다 최소한 100bp 정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앞으로 나오는 CPI라든지 고용지표들을 참조하면서 상황들이 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준은 최소 100bp 정도의 금리 인상을 열어뒀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100bp 금리 인상 이후에 피봇이 나오겠냐라는 거죠. 피봇이라고 한다면 금리가 인하로 돌아서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이토마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이 과거에 금리를 올린 다음에 금리를 떨어뜨리는 기간이 과거 평균 11개월이 걸렸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까지 100bp를 올리고 금리가 떨어지는 피봇이 걸리려면 11개월이 걸린다라고 한다면 2024년 상반기나 돼야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재차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서 저는 오늘 더 이러한 기조를 더욱더 마음가짐을 해야 된다는 게 다소 자신들이 완화된 스탠스를 보인다고 해서 금리를 안 올리는 기조로 간다라고 오해하지 말라라는 발언이었죠. 일부 50bp, 25bp 나눠서 100bp를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25bp를 한다고 해서 더 이상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으니까 시장은 올라갈 것이야 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의 경계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연준이 그러면 금리를 극단적으로 올해 말에 금리를 내린다.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도 있죠. 그런다고 해서 주식시장에 호재를 작용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 한번 보셔야 돼요.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라는 것은 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CPI 기준으로 7%에 달합니다. 이게 5%까지 떨어진다고 해서 그리고 4%까지 정도 떨어지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죠. 인플레이션이 7%대가 좋습니까? 4%대가 좋습니까? 7%가 좋은 거죠. 7% 인플레이션이 있어야 물론 이제 너무 좀 높은 수준이지만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것은 결국 소비가 늘어난다라는 거고 이건 기업 이익에 좋다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인가 하니 여러분들 당장 오늘과 내일 물가가 동일하다라고 한다라면 지갑을 열 요인이 별로 안 생기는 거죠. 하지만 다음 달에 물가가 5% 올라간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당장 소비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소비가 지금 당장 늘어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기업들 이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은
내년에 오히려 물가가 내려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소비를 지금 하는 게 좋습니까? 내년에 하는 게 좋습니까? 내년으로 미루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경기 둔화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시장에서 악재고 금리를 인하하면 호재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더 깊게 들어가면 당장은 호재와 악재로 볼 수 있겠지만 더 깊게 들어가면 기업의 이익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을 명확히 읽어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은 5%대까지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5%대까지 금리 인상. 자, 1년 조금 넘어서 금리가 5배 정도 오른 겁니다. 0에서 5니까 이걸 5배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폐가 있죠. 하지만 제로금리에서 5%까지 왔기 때문에 심리적인 체감 지수는 이자가 5배 올랐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 지표를 본다면 고용이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거죠. 미국만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고용 지표가 꺾이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나홀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 일부 또 지표들을 보면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더욱더 한다라는 또 악재가 있다라는 거죠. 고용이 좋다라는 건 호재고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건 악재입니다. 서로 엇갈린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재 투자자들의 혼란을 자아내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 지표가 좋으면 연준은 더욱더 금리를 강하게 올릴 것이고요. 이게 꺾일 때까지 금리를 올린다라고 본다라면 호재와 악재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보이죠. 일부 제조업 고용은 좋지만 제조업 지표는 안 좋죠. 이게 또 CPI도 꺾여야 되죠. 따라서 한쪽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욱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것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장 같은 경우 낙폭과대주들의 기술적 반등이 나타난 그런 하루였습니다.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하루 만에 회사의 펀드멘탈이 바뀌지는 않았죠. 어제만 하더라도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던 종목들이지만 오늘 반등세를 나타냈다라고 보면 이것은 기술적 반등으로 해석해야죠. 이제 더 이상의 악재가 끝났고 이들이 바닥을 찍었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시간이 지나야죠. 시간이 지났는데 다음 주까지 이들이 올라간다라면 바닥을 찍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바닥을 찍었다라고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되겠죠. 개별 종목 단의 이슈로 올랐다라면 이것은 그 해당 종목이 바닥을 잡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종목이 반등했다라고 보면 미국 증시는 기술적 반등 구간에 들어왔다. 이게 나쁘다라는 것라기보다는 과연 연속성이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 되어가던 그 약세장의 분위기를 일단 차단해주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애플과 테슬라 그리고 어제 우리 장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건설주들 그리고 또 배당락 이후에 하락했었던 금융주들 이들 종목들이 일단 하락을 멈추는 반등 양봉을 기록해 준 건 사실이지만 여기에서 완전히 추세를 형성하는 상승까지 기술적인 반등 그 이상까지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계속해서 시장의 낙관론과 시장이 앞서 나가는 측면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보고 계시고요. 금리 같은 경우도 현재보다도 1%포인트 수준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 FOMC 의사록에 있었다는 점, 조금 더 매파적인 내용을 의사록에서 확인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시장이 앞서 나가려고 하는 것들은 계속 그 조짐들은 있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차용주 소장님 만났을 때 이거 얘기할까 하다가 안 했었던 얘기가 시간도 부족하기도 했고요. 그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었던 설문이었습니다. 이게 1월 이제 새해가 되자마자 나왔던 설문이었는데 월가의 대형은행들 3분의 2, 70%가 올해 경기 침체가 올 것이고 그 이후에 올해 연말에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 전망 보도 기사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연준은 제어하기 위해서 이런 기대 심리를 제어하기 위해서 연준은 한동안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일단 1차적으로 물가, 2차적으로 고용입니다. 그런데 물가는 좀 잡혀나가고 있는 분위기죠. 유럽도 그렇고 미국 쪽도 그렇고 국제유가도 그렇고 그렇지만 수요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작업들이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놓치지 말아야 할 마켓 시그널은 뭐가 있을까요?
예, 일단 오늘 시장의 셈법이 약간 좀 복잡해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의 갑작스러운 매수세가 몰리면서 삼성전자가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고, 뭐 기타 뭐 말씀하신 건설주라든지 뭐 금융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성장주 같은 경우도 반등세를 좀 강하게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죠. 특히 하이닉스가 7%대 상승세를 보였는데 기관이 적극적인 매수를 보였습니다. 어제 이제 특이한 것 같은 경우 외국인들은 장 마감 후에 총량으로 순매수를 잡혔고 그게 이제 삼성전자나 금융주를 샀다라는 거죠. 기관들 같은 경우 정말 쬐끔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를 엄청나게 샀는데 총량이 쬐끔 매수했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으면 하이닉스를 빼면 매도를 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기관들은 여전히 매도세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관들이 왜 이런 형태를 보이는가라고 보면 과거부터 있었던 시계열 분석을 보면 기관들은 12월 달에 배당과 관련해서 현물 매수,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잡고 12월 달을 넘어옵니다. 그러면 1월 달 들어서는 이것을 청산하게 된다는 거죠. 이미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현물은 매도하고 선물은 매수하는 그러한 포지션을 당분간 나타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관은 지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라고 보죠. 물론 이제 기관 같은 경우 하이닉스 같은 특정 종목의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게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으로 들어온다라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느냐의 여부입니다. 물론 이제 중국발 이 좋은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현재 업황이 불투명하고 현재 쌓여가고 있는 재고 사이클을 보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기에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부담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 트렌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정리해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하루짜리 매수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에서 지금 뭐 매파적인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추세가 최소한 이번 주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에 그리고 다음 주 초반까지는 무게중심을 좀 둬야 되겠죠. 문제는 다음 주부터 1월 말까지 계속해서 1월 효과가 나오느냐 여부일 것 같아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이제 심리라든지 이런 거 하고 중국발 뉴스 이런 거 말고 펀드멘탈에 기인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수도 있죠. 따라서 작은 반등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 비견한 예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5만 원대 5만 5천 원서부터 6만 2천 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5만 5천 원까지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불과 한 달 사이에 외국인들이 사면서 저희가 지난번에 분석해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를 사면서 환플레이를 했죠. 1,400원에서 1,200원대까지 떨어지는 환차익과 삼성전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최소한 외국인들은 15% 이상 단기 차익을 거뒀을 거라 짐작을 합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똑같은 반복이 된다. 이제 지금 환플레이를 못하니까 삼성전자만 그냥 현물에서 수익을 낼 가능성도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있는 7만 원, 8만 원대까지 올라가줘야 되는데 6만 원대만 오면 또 먹고 팔고 6만 원대만 오면 또 10%씩 먹고 팔고 이런 행태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당분간은 대형주 장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건설, 금융까지 매수세가 몰렸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개별 종목들 매매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12월 말 같은 경우, 특히 이제 12월 같은 경우 대형주들이 안 움직이다 보니까 개별 종목, 특히 여기에 이제 테마주까지 얹어서 리오프닝 이런 것들이 다 올랐었던 상황이죠. 근데 이제 지금은 대형주들이 매기가 쏠리다 보니까 이런 쪽들의 관심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시장의 체력이 급속도로 지금 이제 낮아진 상황에서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이 줄어든 상황에서 시장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조를 운영한다라고 치면 볼 종목이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볼 종목이 적죠. 그런 겁니다. 시장의 자금이 1조가 있을 때는 대형주도 오르고 중소형주도 오르고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의 자금이 작기 때문에 특정 섹터만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더군다나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건드린다? 그러면 안전하게 대형주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위험이 큰 개별 종목은 상대적으로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읽어낸 다음에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할 것인지를 정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종목에 집중하기보다는 현재 지금은 시장 흐름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외국인들의 동향, 뭐 기관의 동향도 그렇죠. 기관 같은 경우 화요일 날 10시까지 팔다가 파는 걸 멈추니까 그때부터 지수가 반등했듯이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향을
잘 체크해 가면서 시장을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엊그제는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래 절벽을 느꼈다면 어제장에는 외국인이 들어와 줬습니다. 코스닥은 계속 팔고 있지만 유가증권 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의 매수, 어제는 매수폭이 2,600억 나왔고요. 또 기관 쪽에서는 투신과 연기금 쪽에 매수가 눈에 띄었습니다. 연기금 쪽에서는 최근에 또 리오프닝 주에 대해서 매수에 들어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수급의 변화들, 특히 반도체 주를 향한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질지 여부 확인해보자 의견 주셨고요. CES 이제 개막을 하고 또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장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잠정치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가 7조 2천억 원 나오면서 반토막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후에 주가 움직임 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차영주 소장님께서 오늘 관심 섹터는 말씀 안 해주셨는데요. 아직은 시장 흐름 잘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때문에 업종의 바닥 확인보다는 시속 게임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그런 차원에서 어떻습니까?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또 바이오 이들 종목들의 어떤 바닥 잡기와 상승의 추세를 내다보면서 투자를 해나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중국 리오프닝 쪽에 좀 더 기대서 혹은 테마에 기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의견 마지막으로 짧게 남겨주시죠. 일단 대형주 같은 경우 바닥을 잡으려는 노력은 당분간 저는 의미가 무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둔화 얘기를 좀 저희가 절반을 할애하면서 이 시간 절반을 할애하면서 얘기했죠. 경기가 둔화된다라면 결국 수출 주도형으로 수익을 내는 우리나라 대형주들이 수익을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지금 물건이 안 팔려서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주가가 수급이 들어오면서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걸 바닥을 잡았다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죠. 특히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끝나야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고 경기가 턴해야 바닥을 잡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방망이를 좀 짧게 잡아가는 과정밖에 매매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테마주 같은 경우는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테마가 올라갈지 모르죠. 저는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것은 실적이 늘어나는 리오프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리오프닝은 중국과 상관없이 일본의 기세에서도 벌써 흑자 전환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12월 한 달 올랐었던 것들에 대한 반락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물량 매물대들이 어느 정도 소화되고 나면 우리가 주식이 올라갈 때 그냥 꾸준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라면 저는 리오프닝 쪽의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의 리오프닝 주가 과열을 시킨다면 좀 더 매력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섹터고, 이 각 업종과 글로벌 경기의 바닥 확인 가능성에 대한 이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오늘 굉장히 시장 흐름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갑론을박이 있을 만한 날인데요. 차영주 소장은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